일단은 근로관계의 종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고 등의 제한, 그다음에 이제 해고 예고, 그다음에 해고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로관계의 종료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이제 퇴직, 해고, 자동 소멸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이 있어서 정당성을 갖춰야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퇴직에는 근로자와 동의나 합의 아니면 근로자 요청에 의한 걸 말하는데 임의퇴직,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사유로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게 이제 임의퇴직이 되는 거고 합의퇴직은 뭐냐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퇴사하는 건데 권고사직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종류는 통상해고, 일반해고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징계해고랑 경영상해고 하나밖에 없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서 이제 인정하는 게 통상해고고요. 그러면 징계해고는 이제 근로자의 규칙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고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동 소멸은 뭐냐면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년에 도달했다든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근로자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파산했다든지가 자동 소멸에 해당됩니다. 네. 저희 여기 보면 이미퇴직은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 같고, 뭐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의사표시한 것 같고요. 네. 합의퇴직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고퇴사일 것 같고, 오늘은 결국은 뭐 해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 징계해고라든지 네, 경영상해고 뭐 이런 게 네, 관건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통상해고라고 하는 거는 뭐 처음 들어보셨던 분도 많지만 이제 판례나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이게 이제 근로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권 채무를 서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고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근로자가 몸이 안 좋아서 부상, 질병, 그 밖에 건강 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형사소추,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 징역, 금고형 등으로 노무 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능력 결여, 업무 성적 부진이 있는데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라 뭐 쉽게 인정되지는 않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책 폐지 등으로 정보 등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파산 선고 후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 해고, 그리고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교육훈련, 배치 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업무 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직 기간, 교육훈련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업무 능력 결여 이런 부분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뭐 사원을 뽑았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결국은 회사에서도 그만한 또
평가라든지 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징계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행위 등 기업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업무 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훼손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판단 기준으로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행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탑소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렇게 또 뭐 회사 어떤 물건을 깼다든지 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이런 경우에 대한 해고도 물어보는 것 같고 네, 그러는데요. 지금 해고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 이 부분 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저희 노무사님께 그 질문을 세 개를 드렸거든요. 세 개를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네,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닌 표현으로 사원을 뽑았는데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노무사님은 약간 노동법에 대한 표현으로는 뭐 저성과자라고 하나 봐요.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 네, 저희들 기준에서는 사원을 뽑았는데 본인이 기술한 좀 뭐 자기 소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상당히 못하는 경우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노무사님의 의견 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을 뽑았는데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된다.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요. 네, 네,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저성과제에 대한 해고인데 이건 징계해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네, 왜냐면은 출근을 제때 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근로 제공 뭐 이런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해고로 볼 수가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러면은 통상해고 내지는 일반해고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 문구나 이런 걸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뛰어넘어서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몇 개월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재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와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뭐, 조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배치 전환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과연 얼마를 말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 정도면 되는지. 근데 이 저성과제 해고는 사실은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저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데 많이 사례가 있는데 적어도 1년 이상 정도 이제 배치 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도 부여하고 평가도 수시로 실시하고 그랬는데도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성과자를 해고했다. 그랬을 때 인정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근로자가 만약에 반발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데 뭐 최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잘 안 만든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자꾸 사람을 뽑을 때 자기 뭐 기술서에서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했을 때 뭐 네. 그거에 대한 뭐 성과가 안 나온다든지 네, 이런 부분인데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근로 관계를 종결하는 거는 딱 들어도 합법적인 선에서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설명할 텐데 시용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대개 이제 3개월 정도를 시용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기간 동안에 시험적으로 써보고 이제 업무 적격성이 부진하다고 너무 떨어져서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계약을 그 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네네. 뽑을 때 잘 뽑고 또 처음에 근로계약을 잘 쓰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저희 회사도 좀 그런 경우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뭐 또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사원이 들어왔을 때 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괜히 이분 그렇죠. 때문에 또 피가 생기고 막 이러다 하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니게 좀 회사 내에서 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한 해고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회사 내에 불화가 생길 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직원들, 동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든지 네, 이런 거 갖고는 해고한다는 거는 동명성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위계 질서가 네, 네,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업무 지시를 뭐 불응하든지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갖추는지 뭐 이래갖고 진짜 회사를 운영하기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심할서나 아니면은 뭐 강의급 정직 등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발표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해고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해고라는 것은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한번 문구를 소개하면은 해당 직원의 불화를 일으키는 행위 때문에 회사의 위계 질서, 근무 기간, 직원 간의 화합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명백하여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원의 행위로 인한 불화가 야기되더라도 그 행위로 사업장의 위계 질서, 직원 간의 인하,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할 수준에 이른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거 판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뭐 상당히 그 불화가 커질 수 있으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뭐 이렇게 해고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사장님, 저희 회사들도 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내 분위기가 워낙 중요해서 예전에는 초기에는 그냥 업무 잘하면 된다, 말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내 문화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되게 중시하는데 저희 고객사들도 누구 한 명이 들어왔을 때 회사 분위기가 변해버리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하면서 네, 분위기도 항상 잘 만들어가는 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예, 무단결근, 뭐 저희 회사는 당연히 없지만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직원들이 이제 무단결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악의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회사는 악의는 아니었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오후 늦게 연락이 돼서 잠들어 버렸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음. 있었었는데, 이렇게 좀, 이건 하루였지만, 좀 이렇게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들은 또 어떻게 사업주는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해고다 보니까
하루 정도 연락 두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크게 뭐 이제 심할서나 이런 거를 제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간혹가다 있는데 무단 결근이 장기화되고 연락도 안 되고 퇴사 의사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사에서 이 문제로 그냥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걸로 처리되는지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회사가 아무런 증빙도 없고 뭐 기록도 없다고 하면은 부당해고로 해가지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하고 원직 복지까지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뭐 이런 명시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징계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단 결근이 뭐 3일 연속 발생된 경우 아니면 월간 5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데요. 그거를 위반했다고 이제 판단돼가지고 근로자한테 해고를 하는 건데 해고할 때 절차는 그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해고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명시된 게 있으면은 그걸 따라 준수해가지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를 해야 되고 근로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근로자도 이제 징계위원회 이제 참석해라 연락했다는 거를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해고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근로자를 이제 해고하겠다고 해고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약간 애매한 게 뒤에서 설명할 해고 예고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에 또 해고 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아니 이 직원이 괘씸하게 무단 결근했는데 이거를 해고 예고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냐 불합리하지 않냐 30일 뒤에 해고하기에는 좀 처리 기간이 늦지 않냐 뭐 할 수 있는데 해고한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니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면은 해고 예고 절차도 준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절차가 이제 좀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근로자한테 무단 결근할 때 발생하면은 전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해가지고 빨리 출근해가지고 업무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해놔가지고 업무 복귀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거는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이 이제 지속되는 걸 말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으로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출근을 안 하면은 언제 날짜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근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이때도 같이 이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같이 이제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게 해놓으면 좋고 나중에 퇴사 처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또 이제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언제 날짜로 퇴사 처리가 됐사오니 이의 있으시면은 어디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후 조치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무단으로 결근을 했는데도 뭐 또 해고 통지를 해야 되고 해고 예고요.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가 빠진 부분 때문에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또 해고하는 절차가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고부터서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이제 사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랑 해고 절차는 필요하다는 부분은 네, 인지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고 등의 제한인데 이건 뭐냐면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고에 대해서 해고는 사실상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법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이 해고 등의 제한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과 후 30일간 그러니까 이게 산재로 인해서 쉰 기간과 후 30일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후 30일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해가지고 이 기간에 해고를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이 기간 말고 이제 다른 기간에 해고한 경우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하는 뭐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건 있지만 처벌을 받는 건 없는데요. 이 해고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금지 기간의 해고 시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벌도 되게 센데요. 사용자는 해고 금지 기간 중 해고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좀 찾아보는데, 어, 편의점이었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근로자가 하니까 사업주가,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폐업을 했는데, 이게 노동사건이 되는 걸 봤었거든요. 노동사건이 되는 걸 봤었는데,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사업주만의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일단은 저 위에 기간에는 해고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고,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아예 처벌까지 된다는 거니까, 4인 제한 적용이 된다. 네네, 이 부분도 인지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고의 예고입니다. 해고 예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한 해고, 정리해고 포함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까지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날짜를 카운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해고하는 날과 해고 통보하는 날 사이에 3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은 인정이 안 되고 100%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되니까 날짜 계산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신 게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으니 뭐 해고 문제는 정리된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서로 이제 했다 안 했다 주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시기를 명확히 해야 되고 불확정 기한 조건부 예고는 무효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이제 예고하는 건 효력이 없고 그리고 뭐 이번 프로젝트 마칠 때까지는 뭐 마칠 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확정 기한을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해고 사유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무단결근 이렇게 뭐 네 글자 적은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동안 무단결근을 해가지고 해고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취업규칙 몇 조 위반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제 해고 사유랑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 그때 여기 30일이 그때 이게 한 20 며칠 지나서 뭐 예를 들면 28일이라고 가정하면 28일 전에 통지를 해서 이틀분만 지급하면 되지 않나? 이게 세법에서 보면은 기간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30일이 안 찼을 때는 100%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29일 됐다 할지라도 하루 부족하면 100%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날수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무조건 30일 전에 예고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랑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은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고, 예고, 예외라 그래가지고 해고, 예고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게 3개월 미만입니다. 미만.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이제 3개월 동안 뭐 시용이다 이렇게 수준다 이렇게 많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3개월을 채우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3개월 이상 근무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현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3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뭐 이렇게 예를 보면은 뭐 향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차질을 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업체 사업자에게 제공해서 사업장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해서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해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의 운송, 수입에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 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인사 격리 회계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서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뭐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시간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네, 3개월 이내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부분은 예외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굉장히 나쁘든지 아니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네, 이 부분도 해고 예고의 예외가 네, 된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을 한 달치 월급으로 이제 오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시 근로자 4인이고요. 월급제 근로자 월급이 250,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 시급이 11,961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8을 곱하면은 통상 1급이 95,693원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30일 곱하게 되면은 28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제 비례해서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급이 10,000원이고 주에 1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근로 시간이 이제 5로 나누게 되면 3.6시간이 나오거든요. 3.6시간에 시급 곱해가지고 시급 10,000원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36,000원. 36,000원에다 30일 곱하면은 108만 원이 됩니다. 네, 어, 저는 지금 이 교육하기 전까지도 한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수식을 보면 한 달이 넘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한 달이 뭐
무급일이 한 4일을 보면은 27일이나 26일 정도인데 31분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8분의 1이나 9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더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정 연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죠, 그죠. 적게 네. 나오겠죠. 네, 월급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좀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월급이 아예 똑같은 경우들은 무조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저는 네,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31분이라고 해서 한 달치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해고의 정당성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이하 부당이고 등이라고 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에는 첫 번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서면, 종이로 통지해야 됩니다. 종이로. 그리고 해고 사유는 해고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의 해고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며칠 전에 통보를 하고 뭐 소명기회 부여한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아까 언급한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까 같은 무단결근 들었는데 어이구 서면으로 무조건 통지하라고 하면 정말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뭐 카톡은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카톡 일 사라졌는데도 안 안 된다는 되죠. 그럴까요? 서면으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카톡은 서면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이메일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를, 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해고는 안 겪어봤는데, 네, 일단 하기 어렵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들기는, 네, 들긴 하네요. 이 부분을,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유도 일단은 정당해야 되고, 뭐, 절차상 꼭 서면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네. 다음에, 네, 절차 부분은 뭐, 사내 규정에서, 기재한 다음에 그 부분을 꼭 준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네, 좀 이제 운영하다가 좀 그냥 이제 좀 감정에 이렇게 올라와서 행보로 바로 진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법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뭐 법적으로 간다면 사업 쪽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해고는 어차피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해고 사유나 시기 서면 통지가 네, 4인 이하는 적용이 안 되는데 사업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는 법인으로 돼 있고 네, 하나는 개인으로 돼 있고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아 그럼 우리는 4인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개인에도 4명, 법인에도 4명 있어가지고 8명인데 우리는 그러면 4인이야 사업장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쪼개기라 그래가지고 인사나 노무, 재무, 회계, 뭐 재정 이런 게 하나로 운영이 되고 대표도 동일하고 장소도 동일한 공간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사업자가 좀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5인 여부는 좀 합쳐서 본다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고객사 중에서 조그마한 프랜차이즈점을 여러 개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워낙 조그마한 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근로자 한두 명밖에 없는데, 또 사장님은 또 여러 개 사업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5인 이상인가 이하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거의 하나인데, 이렇게 사업자만 분리했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반 나눠갖고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합쳐서 보는 게 맞는데,
완전히 별개의 지점인데 대표가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합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어렵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5인 넘어진다면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감봉 부분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사실 감봉 부분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해고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감봉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노동법 찾아봤을 때는 감봉액이 그냥 기분만 나쁜 정도? 그렇죠. 실제로 그거 받은다고 뭐 워낙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감봉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거기에서 감봉액은 좀 어느 정도까지 법적에서 허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감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급은 1회액이 평균임금 1일에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 네,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월급이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은 1회의 감봉액은 이제 평균 임금 1인분의 2분의 1이니까 5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4개월에 걸쳐서 5만 원씩 4회 20만 원 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10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우에 뭐 감봉 뭐 20%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봉을 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면 한 달로 봤을 때는 5만 원밖에 감봉을 못 시킨다는 거죠. 한 번 할 때 5만 네, 원이고 총액이 네, 1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30만 원. 뭐 6개월 하든 1년으로 하든 하더라도 네, 그 합계액은 3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네, 그다음 한 달 일회로는 5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한도가 작긴 작죠. 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감독은 실제로 월급을 줄여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좀 더 좀 경각심을 좀 주는 정도 이 그래서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땐 징계 조치 중에서 그래도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검토할 수 있는 게 정직 1개월 정직이면 이제 아예 일을 안 시키는 업무에 배제하고 급여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감봉은 좀 효과가 좀 작고요. 네네. 정직은 이제 기간이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 부당 정직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로자의 비행위가 명확하다고 한 경우에는 정직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 2개월 일 못하면 바로 항의가 강하게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해고 노력을 다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와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가 있냐면은 1개월 동안에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하면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999명 이상 이하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고회피 노력, 뭐 배치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뭐 부양가족 유무도 뭐 하나의 선택 그 사항이 될 수도 있겠고 근속 기간, 그다음에 업무별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애매한 게 이제
회사가 이제 자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 대표가 그냥 지정해서 뭐 다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노사협의회 위원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게 되면은 해고가 정당한 걸로 하는 게 다 깨지기 때문에 꼭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뭐 사업주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익이 계속 이제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그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가에 대해서 사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랑 뭐 사업주가 느꼈을 때 아,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면 그- 좀 어디까지가 네, 긴박한 이게 딱 이제 정의는 내리긴 사실상 어려운데 네, 예를 들면은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든다.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네, 그다음에 회사 그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재무적인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고 판례에 따르면은 장래 경영 위기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된다. 뭐 이거 많이 뭐 이게 업종에 따라서는 뭐 내년도에 뭐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꼭 현재의 경영 유의미가 아니라 장래의 경영 유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좀 사례를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긴박한 부분에 대한 뭐 사실 뭐 재무적인 수치를 보는 부분은 워낙 주관적이어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판단하는 법 쪽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미래에 발생될 거라든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좀 네, 그런 걸 반영해서 네,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어려움은 회사 운영하다 보면 뭐 사원들하고 충분히 좀 잘 공유를 하고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좀 대화가 좀 되고 하다 보면 좀 이해는 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나 이제 칼같이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반발도 있긴 하겠지만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근로자들도 알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아예 법대로 했을 때는 약간의 좀 주관적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3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리부 네네네. 대행자 선정이 있는데 이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만약에 회사를 줄인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하신다고 하면은 누구를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선정하면 안 되고 이제 어른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맞는 대상자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회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명예퇴직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권고사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하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사실 해고들에 대한 절차들이지만 저는 이제 사업주 뭐 회사와 이제 미팅할 때 항상 좀 고정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근로 정직으로 사람을 뽑으면 웬만하면 이런지 않게 책임져야 된다 보니까 웬만하면 확실하게 잘 되는 게 명확하면 근로자를 늘려 나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뭐 하다못해 조금 더 돈이 더 나갈지라도 뭐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회사가 어려워질 때는 그쪽은 바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뭐 계약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정확하게 못 보고 차원을 잔뜩 뽑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면 또 다 줄여야 되잖아요. 다 줄여야 되는데 손실도 당연히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또 법적으로 줄일 때도 그렇게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할까? 이런 거에 대한 또 판단 기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채용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해고의 정당성으로 이제 또 소속 기간 중 해고
시용기간중 해고를 이제 목차 잡았는데요. 이제 실무적으로는 수습이랑 시용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 이제 유리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습이랑 시용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습 같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을 된 상태에서 정식 채용을 체결한 후에 업무의 숙련도를 함양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당연히 정식 근로계약도 성립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이 되기 전, 그러니까 본채용 전에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극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곳으로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많이 있냐면은 시용 기간 중 업무 적격성 또는 적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수습의 경우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는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일반 근로자 비슷한 수준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시용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보장된 업무평가 정당한 이유보다는 좀 넓게 평가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된다. 그럼 여기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라는 거는 이제 시험 근로자 같은 경우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입사하자마자 아니면 입사 전에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어떠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뭐 평가 기간은 뭐 2주면 2주, 1개월이면 1개월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평가자가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이제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회사가 유리한 위치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뭐 1개월, 1개월, 2주 단위면 2주 단위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근로자도 사전에 점수를 이런 걸 알게 되고 이제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평가 결과를 당연히 이제 근로자한테 최종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요. 이게 대부분의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근로자가 3개월 다 돼가니까 아니면은 뭐 1개월에서 2개월 지난 다음에 좀 회사랑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아니면 대표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시니까 이 직원을 정리해야 되겠다. 아, 뭐 내부적으로 평가했는데 부적합하나 나왔다. 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평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채용이란 계약서를 그다음에 실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제 또 회사 운영하다 보면 뭐 사원 면접 보고 뽑을 때 뭐 사실 마음은 잘해보자 이제 우리 회사 좋으니까 함께 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한 3개월간 시험 기간을 거친다는 말하기가 사실 워낙 어렵거든요. 워낙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또 그분 입장에서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능력 부족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말 들으면 처음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하기가 사실 워낙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또 채용 후에 또 이제 마음고생하면서 나중에 뭐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근로 능력이 좀 안 좋아서 해고 부분은 마무리하는 부분은 워낙 또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시용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또 객관적으로 업무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네, 잘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려움도 있다 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이분은 명확하게 잘할 사람한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껄끄러우면 빼고 좀 긴가민가 하는 분에게 또 이런 제도를 두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좋은 제도인 건 맞는데 잘할 사람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기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적당히 좀 활용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뽑아서 좀 마무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간을 좀 짧게라도 가져가서 좀 이런 기간을 둔다 이렇게 좀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일반 다른 회사들도 네, 또 네, 근로관계 종결하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아까 이제 해고한다 했을 때 뭐 정직이나 뭐 감급 이런 것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뭐 부당 감급 구제 신청, 부당 정직 구제 신청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구가 되면은 제적 기간이라 해가지고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을 해고했는데 뭐 3개월이 지나가지고 뭐 또 뭐 한 보름 정도 지났다고 하시면은 아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당하고 염려는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원의 군인청을 자격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가 제기하게 되면은 회사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아 어떤 건으로 부당형 건으로 접수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제 작성해서 낸 이유서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해고됐다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답변서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회의에 참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물론 직접 방어하신 경우도 많지만 좀 사안이 이제 명백하게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 대리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문회의가 끝나면은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판정이 이루어지면은 구제 명령, 원상 회복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원상 회복은 뭐냐면은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을 원직 복직시켜라.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억울하지만 나는 원직 복지까지는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전 보상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플러스 대기는 한 1개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지급하도록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근로자가 기각 각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에 있는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지방 노동이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갖고 이제 판정을 받게 되고 그래도 불복한다 그러면은 소송을 15일 안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또 1심, 2심, 3심 가는 거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오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민사소송까지는 이 절차랑 별개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노동 사건을 보면 이제 사실 그 싸움이 불리한 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회사 쪽에서는 근로자는 이미 이제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겠다는 거고 회사는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근로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거에 대한 뭐 책임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만 보더라도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드는데 또 이게 이제 근로자분이 3개월 이내 신청인데 뭐 이렇게 뭐 잘 모르면은 바로 부당 해고를 신고를 하겠지만 또 잘 아는 분은 3개월을 꽉 채워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 3개월은 당연히 혹시라도 좀 다툼이 불리해지면 3개월 급여는 자동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가는 기간 내내 모든 급여를 또 사업주는 다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주는 뭐 한 4개월, 뭐 굉장히 긴 기간 급여를 줘야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피해가 좀 염려되니까 그냥 합의하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 그래요. 3개월 플러스 뭐 혹시라도 여기서 지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 나가니까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싸움 자체가 좀 그렇죠. 동등한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노무사님께 질의하지만 또 사업주가 저한테 전화 올 때는 웬만하면 좀 잘 합의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근로관계 종결할 때 좀 좁게 종결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또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좋게 나갈 사람도 이제 좀 좀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해를 입히려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네. 그 근로자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조금은 급여를 조금 더 주면서 마무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감정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궁지에 몰리니까 또 싸우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겠지만 졌을 때 피해가 또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면 괜히 좀 처음에 잘 따독따독 하면서 뭐 급여를 뭐 반개월이라든지 1개월 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거를 막 5개월, 6개월 주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계를 종결할 때 조금 더 해고라는 절차보다는 좀 좋게 종결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다툼이 사업주가 잘못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사업주에게 좀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한 건가, 권고사직을 한 건가, 자진퇴사를 한 건가, 네네네. 아니면 해고가 된 건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아니다, 사업 사용자는 이 사람은 자진퇴사한 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직서입니다. 네. 사직서가 있으면은 근로자가 사인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고로 주장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주 뭐 강제적으로 쓰게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해고가 인정되기가 부당이고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사직서는 꼭 보관하고 계셔야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근로자분을 새로 뽑을 때는 좀 이게 뭐 사대보험 신고만 생각하면 사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러긴 한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 주소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그냥 처음 회사 내에 들어올 때뭐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기록부 이런 거는 무조건 받으라고 하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또 관계가 종결할 때는 근로자분에게 사직서를 꼭 받으라고 하죠. 안 그러면은 또 나중에 이렇게 사건화가 됐을 때 사업 쪽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회사 종결할 때는 항상 사직서를 잘 꼭 받아서 잘 갖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네. 이거 이제 노동위원회 사진인데요. 노동위원회 이제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TV나 화면에서 보는 재판이랑 유사하게 그 약식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노동위원회 이제 사진인데 저기 보면은 재판하는 곳에 그러니까 신문회의 하는 곳에 보면은 5명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 3명이 공익위원, 왼쪽이 근로자위원, 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의자로 이제 앉아서 이제 듣는 사람 자리에 있는 게 왼쪽이 근로자, 그러니까 신청인, 그리고 오른쪽이 사용자, 피신청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 3명이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부당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한테 좀 유리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한테 유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은 주로 회사한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이게 부당하게 된 뭐 이렇게 제대로 절차 안 지키지 않냐 여러 가지 따지듯이 많이 물어보고요. 사용자위원은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 뭐 태도나 뭐 근무 행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사진인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5명이 꽉 차서 앉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좀 가면 좀 상당히 좀 주눅 들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높게 앉아 있으니까요. 네, 네.